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는데 원자핵은 또 뭐와 뭘로 구성돼? 그 양성자랑 중성자. 그렇지, 양성자. 자,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죠. 네, 자, 플러스 전하가 얼마냐면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는 이게 원소 번호야. 어, 원소 번호를 결정을 하고 질량에 관여를 해요. 네. 자, 질량은 어느 정도냐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정도. 그 다음에 중성자가 이루어져 있는데, 자, 중성자는 동위원소를 결정을 하죠. 네, 자, 동위원소를 결정을 하고, 자, 얘도 질량에 관여를 해. 자, 이 질량도 얼마냐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정도. 양성자와 거의 질량은 같다는 얘기지? 네. 자, 동위원소는 뭐가 동위원소였니? 그 원자 핵의 개수는 같은데 중성자 원소 번호는 같으나, 즉 양성자 수는 같으나 질량수가 더 다른 거죠. 중성자 수가 다르므로 질량수가 다른 원소죠? 네, 뒤쪽에 또 나오는데 그 뒤쪽에서는 안 할 거야. 여기에서 다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자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이루고 있지? 네. 자, 이 마이너스 전하도 얼마 정도냐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이에요. 자, 그러니까 양성자하고 전자의 전하량이 똑같아. 네, 그러다 보니까 더해서 같은 수가 되면은 0이 되죠. 그걸 네, 우리는 중성의 원자라고 하지. 네, 중성의 원자는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하고 같은 거죠. 네, 자, 양성자 수가 바로 원소 번호라 그랬지. 네. 그 다음에 질량수라고 하는 건 뭐와 뭐를 더한 거겠어? 양성자수와 중성자수. 그렇지.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를 더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나트륨 11에 23이라고 할 때 11번이니까 양성자 몇 개냐? 11개요. 전자는? 11개요. 중성자는? 12개요. 그렇지. 자, 탄소에 6에 12짜리, 6에 14짜리 요거 비교해봐. 둘 다 6번이지? 네, 양성자는 둘 다 6개씩. 전자도 6개. 6개씩이죠? 네, 중성자는 몇 개야? 6개, 8개. 요 둘 간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동위원소. 동위원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도 있다. 자, 얘는 7, 7, 7이 되네. 이 둘에는 같은 숫자 아무것도 없지. 네, 근데 질량수가 같죠? 네. 이걸 동중원소라고도 불러.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동위원소만 알면 돼. 자, 네, 이 단원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하냐면 요런 입자들 있지.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어떻게 발견했느냐. 아, 이게 초점이야. 네, 자, 그러면 저 입자들은 어떻게 발견되고 원자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원자설의 변천과 구조를 밝힌 실험이 나와. 네. 자, 이 구조를 밝힌 실험은 자, 원자설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이 누구야? 돌턴이라고, 네. 돌턴의 원자설이 제일 먼저 제안이 돼요. 이 돌턴의 원자는 그냥 딱딱한 공 모양처럼 아무것도 표현이 안 돼 있지. 네,
아무것도 표현되어 있지 않고 단지 더 이상 쪼갤 수 없으면 원자라고 표현을 했어. 자, 그런데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해요. 네. 자,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을 해. 자, 전자를 발견했으니까 전자가 원자에 포함이 돼야겠지. 네. 그러면 자, 봐봐. 전자만 막 포함될 수 없잖아. 마이너스니까. 네. 그래서 어떤 모형으로 바꾸냐면 플러스가 나열되어 있는 플러스의 바다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이렇게 중성이 될 수 있도록 박혀 있는 이 모형으로 변해. 이거를 누구라고 하냐면 톰슨의 푸딩 모형이라고 불러요. 음, 전자와 양성자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런데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해요. 그래서 원자핵을 발견을 해. 자, 원자핵을 발견해서 이제 모형이 변하겠지. 네. 자, 원자핵이 발견됐으니까 이렇게 중심에 플러스가 모여있는 원자핵에 주변의 전자가 이렇게 도는 거야, 6개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면 이걸 러더퍼드의 원자라고 불러요. 네. 자, 러더퍼드 원자 모형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네. 돈다야. 그런데 원운동이다라고 하면은 틀려요. 원운동한다라고 하면은 틀린 거야. 네. 자, 그러니까 전자는 원운동이 아니라 원자핵 주위를 도는 거야. 그냥 원으로 도는 게 아니고. 네. 자, 그런데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맞다면 이거야. 원자 모형이 맞다면 수소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돼. 자, 그럼 봐봐. 연속 스펙트럼은 맞다면이라 그랬지. 네. 자, 그러면 러더퍼드 원자 모형으로는 수소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어, 없어? 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지금 저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맞다면 저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러더퍼드 원자 모형으로는 수소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돼. 네. 그래서 보어가 수소 방정관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나왔거든. 네. 모든 실험이 다 선 스펙트럼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제 보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러더퍼드 네 모형 틀렸던데 그러면서 어떤 모형으로 바뀌냐면 플러스를 중심으로 전자가 도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보어 모형은 껍질 모형이라고 불러. 껍질 모형. 자, 껍질 모형이라는 거 우리 껍질이라는 거는 통합과학에서도 배웠잖아. 그치? 네. 그래서 전자는 일정한 껍질에서 원운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자, 이게 바로 여기에서는 맞는 거야. 여기에서는. 알겠니? 네. 자, 이런 껍질 모형을 얘기했는데 이제 현대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플러스를 중심으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공간상에 이렇게 점으로 나타냈어, 이게. 이거를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현재는. 네.
자, 오비탈은 전자의 발견 확률함수야. 자, 전자의 발견 확률함수로 얘도 전자는 원운동한다 라고 표현을 하면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틀린 거지. 확률함수니까. 이해됐니? 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배울 거야. 자, 어떤 실험을 배워볼 거냐면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배워볼 거예요. 자, 음극선 실험은 별거 아니야. 이런 유리관에 자, 여기가 진공이야. 그리고 여기에 이런 금속판을 매달아 놓고 한쪽은 도넛 모양의 금속판을 매달았다고 보자. 네. 그리고 이쪽에 형광물질을 발라놨거든. 네. 이렇게 발라놓고 자,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었어요. 강하게.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이쪽에 자, 이런 도넛 모양의 그림자가 생겨. 네. 그리고 요 가운데 뻥 뚫려 있는 요 가운데서는 빛이 나, 빛.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극에서 뭔가가 플러스 극 쪽으로 갔다는 얘기지. 네. 이걸 음극선이라고 불렀거든. 음, 자, 그러면 음극선의 특징은 성질은 어떤 성질이 나타나니? 그림자가 나타난 거니까. 직진하다. 직진성이 나타나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자, 똑같은 장치를 했어요. 봐봐. 똑같은 장치를 하고 자, 여기에 전기장을 가했어요. 전기장. 자, 전기장이라는 것은 여기 위아래다가 이렇게 전기를 가하면 돼. 자, 이렇게 전기장을 가했더니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었더니 자, 얘가 이렇게 플러스 극으로 휘었어.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음극선이 무슨 전기를 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냐? 마이너스 전기. 그치? 마이너스 전기를 떼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기에 중간에 자, 바람개비를 달아놨어요. 아주 예민한 바람개비. 음,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었어. 네. 그랬더니 이 바람개비가 회전을 하더래. 이렇게 회전하더라. 네. 자, 그러면 바람개비를 누군가가 와서 부딪혔다는 얘기지. 네. 충격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바람개비가 돌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 음극선이 질량을 가진 입자들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석을 했어. 어떤 해석을 했냐면 자, 음극선은 첫 번째 실험으로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여 플러스 극으로 직진하죠. 네. 이런 성질을 하나 알아냈고 두 번째 음극선은 무슨 전기를 떼요? 마이너스 전기.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두 번째 실험으로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음극선은 무엇을 가져야 돼? 질량을 가져야 돼. 그렇지. 질량을 가진 입자이다 라고 알아낸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음극선 실험으로부터 알아낸 게 뭐냐면 전자예요.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이다. 이렇게 알아낸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띤 입자를 알아냈으니까 플러스를 띤 입자도 누군가가 알아내겠지. 네. 그게 누구냐면 자, 골드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양극선 실험을 했어요.
자, 골드스타인의 양극선 실험 선생님 거기에도 나오죠. 네. 자, 골드스타인의 양극선 실험은 양성자를 발견한 거야. 음, 이게 양성자를 발견한 건데, 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음극선 실험하고는 조금 다르게 요 안에다가 수소를 집어넣어 놨어. 알겠니? 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형광물질을 양쪽에 똑같이 발라놨거든. 네.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었는데, 자, 이 실험을 했더니, 자, 양극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 자, 그림자가 똑같이 나타나고, 여기도 그림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빛이 나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한 거는 음극선이지. 네. 근데 뭔가는 또 이렇게 이동한 게 있어야지. 네. 이게 양극선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봐봐. 이 안에 수소를 집어넣었다 그랬죠. 네. 수소가 전자하고 부딪히면서 H 플러스가 되고 전자가 떨어져 나가버려. 자, 이게 뭐야? 이게 양성자잖아. 네. 이게 양극선으로 양성자가 이동하는 걸 알아낸 거야. 그래서 골드슈타인이 양성자를 발견을 해요.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은 자, 누구냐면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보잔 말이야. 자, 이 사람은 알파 입자가 그러면 뭔지를 먼저 알아보면 헬륨 원자핵이에요. 알겠니? 네. 헬륨 원자핵이야. 자, 요 헬륨 원자핵을 발생할 수 있는 요게 납인데 납에다가 방사성 원소를 집어넣어 놨어요. 자, 방사성 원소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금박을 세워놨어. 금박 앞에. 네. 그래놓고 금박을 이렇게 형광물질로 둘러놨어요. 자, 형광물질로 둘러놨더니 봐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쪽 끝에서 굉장히 많은 빛이 나. 자, 그러면 뭔가가 금박을 통과했다는 얘기지. 네. 그리고 이런 데서도 빛이 간혹 나오고 더 드물게 이런 데서도 빛이 나거든. 네. 자, 이걸 해석하려면 봐봐. 방사성 원소에서 뭔가가 발생해서 통과했지. 네. 그리고 이렇게 조금인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이인 것도 있지. 네. 그리고 이런 거는 튕겨 나온 거라고 할 수 있니? 네. 그래. 이 실험으로 요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러더퍼드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톰슨 원자 네 원자 모형이 맞다면 자, 봐봐. 톰슨 원자 모형이 맞으려면 자, 톰슨 원자 모형은 플러스가 있는 곳에 자, 전자가 중할 만큼 박혀 있다 그랬지. 네. 자, 이런 모형이었는데 자, 알파 입자는 플러스를 띈 거죠. 네. 자, 알파 입자를 자, 던지면 어때? 원자를 통과해 가야 되잖아. 네. 자, 통과해 갈 때 어떠냐? 중성이지 안에는. 네. 중성이니까 쉬는 입자가 거의 없지. 네. 뭐만 나타나야 돼? 직진만 나타나겠지. 네. 자, 직진만 존재하고 튕겨 나오거나 또는 휘어지는 거를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제
러더퍼드가 야, 네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내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이 돼 라고 하면서 이런 모형으로 만드는 거야. 자, 이렇게 원자 핵이 있으면 자, 주변에 전자가 6개가 도는 거지요. 네, 자, 이렇게 전자가 돌 때, 자, 플러스를, 알파 입자는 플러스야. 이걸 멀리서 던지면은 그냥 통과를 해. 이렇게. 근데, 자, 이게 이렇게 통과하다가 플러스와 가까워졌지? 네, 그러면 원자핵이 플러스를 띄니까 살짝 밀겠죠? 네, 근데 이놈이 어쩌다가 이렇게 더 가깝게 올 수 있지? 네, 그러면 반발력이 더 크니까 많이 이겠지? 네, 그래. 조금 이는 것과 많이 이는 걸 설명할 수 있니? 네, 그리고 중심과 부딪히면은 튕겨 나오겠죠. 네, 이 세 가지 직진하는 것, 조금이고 많이 있는 것, 튕겨 나오는 걸 다 설명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러더퍼드가 야, 톰슨 네 모형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내 모형으로는 설명이 돼. 그러면서 모형을 바꾸는 거야. 그리고 자, 해석을 해보면은 자,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에요. 네. 왜 빈 공간이니? 알파 입자가 알파벳과 직진하는 게 많았어. 통과를 하잖아. 금박을 통과했잖아. 네, 그리고 원자 중심에 플러스 전하가 모여 있어야 돼. 맞아요. 자, 모여 있다라고 했어. 왜? 휘어지는 입자. 휘어지는 입자가 생기죠. 맞니? 네, 그리고 원자 중심에 질량이 모여 있어요. 그래야 튕겨 나오겠지. 네, 아, 튕기는 입자까지 설명을 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결국 발견한 게 뭐냐면 그러므로 원자 핵은 극히 작은 공간에 플러스 전하와 질량이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네, 자, 근데 아직 원자 질량은 설명할 수가 없어. 왜 안 됐죠? 원자 질량이? 자, 러더퍼드가 있지? 네, 야, 근데 내가 실험한 이 질량과 실제 질량의 차이가 나. 내가 실험한 질량으로 보면 원자의 질량이 훨씬 더 커. 그래서 실험한 질량이 더 작게 나와. 그러면 이게 같아지려면 중심에 전기를 띠지 않는 질량을 가진 입자가 또 있어야 돼. 그래서 중성자를 예측을 해줘요. 왜냐면 이때까지는 중성자가 미발견이야. 음, 중성자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원자 질량을 설명할 수 없었겠지. 네, 자, 그런데 이제 누구냐면 마지막으로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중성자를 발견을 해요. 자,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을 하면서 결국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다 발견이 되는 거야. 근데 체드윅은 뭘로 중성자를 발견을 했냐면 자,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금박 대신에 여기에서는 베릴륨 박을 이용했어. 네, 그리고 알파 입자를 때렸거든. 그랬더니 여기서 중성자가 튀어나온 거예요. 아, 이 중성자를 검출을 한 사람이 체드윅이야.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중성자까지 모두 발견하면서 원자설이 변하는 거야. 됐지? 네,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은 어디까지가 설명이 됐는지 보면은 119페이지
중간까지 설명을 했어요. 중성자가 발견된 게 가장 늦게 발견된 게 전하를 띄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는 게 어려웠어. 알겠냐? 네, 자, 그 밑에 원자의 구성입자 아까 설명했죠? 네, 그 다음 그 밑에 설명한 거 다 있지? 네, 자, 이제 평균 원자량의 개념을 여기에서 다시 배워볼 거야. 여기에서는 자, 선생님이 준 거에 또 문제를 여러 개 낼 거거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내주는 문제를 적어야 돼. 지금요? 기본 문제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의 유형을 얘기해 줄 거야. 평균 원자량 다시 배워보자. 네, 자, 평균 원자량은 어느 때 사용하냐면 동위 원소가 존재 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원자량 역시 단위가 없죠. 네. 자,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한다면 자, 자연계 총 존재비 몇 퍼센트죠? 100%. 100%야. 그 다음에 시그마 원자량 곱하기 존재비로 나타낸다 그랬지? 네, 자, 그래서 거기에 얘 두 가지 기본 예야. 가장 잘 나오는 예 중에 자, CL은 자연계에 CL 35짜리가 75%, CL 37짜리는 25% 존재 시 자, CL의 평균 원자량이 얼마냐 이런 문제 있죠. 네, 자, 요 문제가 다른 유형의 문제 앞에서도 풀었었잖아. 그래프로 주어지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랬어. 네, 자, 이게 원자량이고 요게 존재비일 때 네, 자, 35짜리가 존재비가 3, 37짜리의 존재비가 1. 자, 요거 구하는 거 평균 원자량 자, 풀어보자. 평균 원자량 어떻게 구한다고? 4분의 3 곱하기 35, 그건 두 번째 거고 첫 번째 거는 100분의, 35짜리가 75, 네, 37짜리는 25 이렇게 풀으라 그랬지? 네, 두 번째 거로는 100분의 100이 아니고 몇 분의? 4분의, 4분의 35짜리는 3, 37짜리는 1 이렇게 해서 35.5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요 문제는 앞에서도 풀었던 문제야. 맞지? 네, 기억나냐? 네, 자, 근데 자, 지금부터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를 낼 거야. 자, 잘 봐. 자, CL은 CL 35짜리가 CL 37 중종류의 비원자. 자, CL 35, CL 37 두 공기 원소가 존재하고 자, 평균 원자량이 여기 봐. 평균 원자량이 35.5일 때 자, CL2 분자량의 종류와 자, CL2 분자량 종류와 그 분자량을 갖는
자의 존재비는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우선 자, 요거 가지고 존재비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네, 자, 프리브 과정을 잘 봐야 돼. 자, 35.5는 100분의 35 곱하기 x 37 곱하기 100 마이너스 x로 해야 돼. 네, 그러면 여기에서 x가 얼마가 나오냐면 75가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CL 35짜리 대 CL 37짜리는 75 대 25니까 3대 1이지. 네, 자, 요게 3대 1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분자량을 풀어낼 거란 말이야. 네, 자, 분자량은 이렇게 돼요. CL과 CL이 결합한 게 CL2지. 네, 자, 그러면 봐봐. 분자량은 얘가 35짜리, 얘가 35짜리가 결합하면 70짜리니? 네, 자, 70짜리의 존재비는 확률이야, 확률. 35짜리의 확률은 얼마야? 75요. 4분의 3이지. 네, 그 75%고, 네, 그러니까 4분의 3이잖아. 네, 얘도 4분의 3이지. 네, 그러면 16분의 9의 존재비예요. 근데 아, 봐봐. 얘가 35짜리, 얘가 37일 수 있지. 네, 그러면 72짜리야. 근데 거꾸로 얘가 37, 얘가 35일 수 있지. 네, 이것도 72야.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16분의 3,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16분의 3, 두 개 더하면 16분의 6이죠. 네, 그리고 얘가 37짜리 37이면 74짜리지. 네, 4분의 1 확률, 4분의 1 확률은 16분의 1이야. 그러므로 자 70, 72, 74의 비율은 어떻게 돼? 9대 6대 1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잘 봐야 돼, 여기에서. 동위원소의 종류가 두 종류면 분자량은 몇 종류? 세 종류? 세 종류. 지금 여기 70, 72, 74 나왔잖아. 네, 그러면 거꾸로. 자, 분자량 종류가 세 종류가 나오면 동위원소는 몇 종류? 두 종류. 두 종류. 맞아? 네,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 썼어, 안 썼어? 이 이, 문제. 이거요? 이 문제 안 썼지? 문제는 안 썼어요. 문제 이거 여기부터 풀이 과정까지 써, 이거. 써놔야 돼. 네.
했어요.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준영아. 네, 분자량이 제일 작은 거에 절반이 바로 동위원소 한 종류고, 네, 그 다음에 분자량이 가장 큰 거의 절반이 동위원소의 한 종류가 되는 거야. 네, 이해됐나?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줄 테니까 봐봐. 자, 요 문제를, 자, 어떤 x2의 분자량이, 자, 70, 72, 74, 세 종류가 존재하고, 자, 그 존재비가 9대 6대 1일 때 동위 원소 종류와 존재비는, 자, 이 문제를 거꾸로 해서 알아보자 이런 얘기야. 자, 요거 알 수 있겠냐? 네, 그 분자량 중에서 제일 작은 거랑 큰 게 각각 하나씩 된다는 걸 알고 풀어도 돼요. 그래, 그걸 가지고 푸는 거야. 아, 네, 그리고 자, 70짜리의 절반이니까 x에 35짜리가 존재하지. 네, 이거의 존재비는 얼마야? 4분의 3은. 자, 4분의 3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금 알려줄 테니까. 네, 자, 9대 6대 1이지. 네, 그거 다 더하면 얼마야? 16이요. 16 중에 그 제일 작은 놈의 존재비가 9지. 네, 이거 루트 씌우면은 나와. 자, 우리가 아까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었잖아. 아, 그렇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제일 큰 거에 37, 절반이 37이지. 네, 이놈도 마찬가지야. 전체 다 더해봐 16이지. 네, 그 중에 하나잖아. 네, 그러면 얘는 존재비가 4분의 1이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다른 유형의 문제로 내볼 테니까 봐봐. 자, x2의 분자량은 EA, EA 플러스 2, EA 플러스 4가 존재하고 그 존재비가 어, 몇으로 존재비를 몇으로 해볼까? 구 대 12대 4이며, 자, Y2의 분자량은 2B, 2B 플러스 2, 2B 플러스 4가 존재하고 그 존재비가 1대 2대 1이다. 자, 이때 XY의 분자량이 가장 작은 것과 큰 것의 존재비는, 자, 이거 구할 수 있냐?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봐. 자, 이걸 구할 수 있으면 동위원소에, 자, 동위원소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것들을 어느 정도 풀 수가 있어. 네.
풀어줬어? 잠시만요. 아, 네, 됐어요. 그래. 얼마씩 나왔어? 3대 2가 나왔는데. 존재비가 3대 2? 네, 어, 자, 맞아. 3대 2로 나오는데, 자, 보자. 네, x와 x의 고귀원소는 XA짜리의 존재비는 어떻게 돼요? 루트 5분의 25분의 9에 루트. 그래. 그러면 5분의 3이 나오지? 네, 그리고 XA 플러스 2짜리가 존재하죠? 네, 그러는 자 25분의 4니까 25분의 4니까 5분의 2지? 네, 5분의 1. 그 다음에 Y가 결합하는데 Y의 B자리는 4분의 1이죠? 네, 그 루트를 씌우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Y의 B 플러스 2짜리도 역시 4분의 1 해서 2분의 1. 자, 그러므로 X, Y의 가장 큰 거, 작은 걸 따질 때 XY의 A 플러스 B짜리죠. 네, 자, 이거는 얼마짜리냐면 5분의 3 곱하기 2분의 1, 10분의 3의 존재로 해요. 네,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4짜리는 5분의 2의 2분의 1이니까 10분의 2의 존재비로 나타나. 네, 그래서 3대 2로 나타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네, 그래. 그러면 이제 자, 동위원소 평균 원자량을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됐고 또 어떤 문제로 나올 수 있는지 봐봐. CO2에서 16짜리 자 1몰 그 다음에 C13에 5, 16짜리 뭐 0.5몰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어. 알겠니? 네.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돼. 동위원소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보자. 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은 이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수소 방전관에 스펙트럼 분석을 했는데 자, 수소 방전관이라는 건 쉽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안에 수소가 들어있어. 그리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만들어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강하게 그 전압을 걸면 여기서 빠지직하고 빛이 나, 빛. 네, 자, 이 빛을 스펙트럼을 분석한 거야. 프리즘을 통과시킨 거예요. 자, 스펙트럼 분석을 했더니 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항상 같은 선 스펙트럼이 나왔어. 음, 자, 여기 봐봐. 선생님 표현이 항상 같은 선 스펙트럼이라 그랬지? 네, 네, 항상 같은 선 스펙트럼이 어떤 형태로 나왔냐면, 자, 선생님 거기에 보내준 거하고 그림을 반대로 그릴 거야. 자, 요 선이 네 개가 나오는데 항상 이렇게 네 개가 이런 간격을 가지고 나타나. 그리고 요 밑에 656 나노미터라고 써 있고 요게 410 나노미터라고 써 있어. 네, 이게 파장이에요, 파장. 음, 그래서 파장이 이쪽이 길다, 이쪽이 짧다 이렇게 되거든. 네, 자, 파장과 에너지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여기는 작다, 여기는 크다. 자,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관계죠. 네, 여기가 작다, 이쪽이 크다. 근데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건 가시광이라는 얘기지. 네, 자, 과시광선 중에 가장 에너지가 작은 에너지는 무슨 색? 빨간색, 이게 빨강이야, 이게. 그 다음에 가장 큰 에너지는 보라색, 맞아요. 그러면 빨강색 바깥쪽이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지? 적외선, 여기가 적외선이야. 그래서 보라색을 자색이라고도 하고 보라색 바깥쪽을 자외선. 자외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항상 결과가 저렇게 나오니까 보어는 어떤 해석을 했냐면, 자, 이거 봐봐. 수소 원자 모형을 플러스를 중심으로, 자, 전자가 도는 길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자, 전자가 도는 길을 저 스펙트럼 모양대로 이렇게 그려놨단 말이야. 무한대까지. 자,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껍질이라고 표현했어. 자, K, L, M, N 껍질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야. 자, 그 뒷장 한 장 넘겨보면 그림 그리는 장 나오지? 네, 첫 번째에다가 지금 선생님 그리는 거 그려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이 껍질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1, 2, 3, 4 껍질이라고 할 수 있니? 네, 자, 요거를 주양자수라고 불러요. 주양자수. N이라고 표현해. 자, 이 껍질이 바로 전자가 도는 길이라 그랬지? 네,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나 돌까? 두 번째는 몇 개 돌까? 최대 수용 전자수. 최대로 수용될 수 있는 전자수는 몇 개일까라고 하면은 N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2개, 8개, 18개, 32개 이렇게 채워지겠지? 네, 이게 바로 최대 수용 전자수야. 자, 근데 수소는 전자가 몇 개 있죠? 한 개요. 한 개 있으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게 당연히 안정하겠지. 네, 이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바닥 상태라고 불러. 음, 자, 바닥 상태의 전자는 자, 무한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모든 올라간 상태의 전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들뜬 상태라고 표현을 해. 자, 바닥 상태의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먹어야 돼. 먹어야 되니까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지. 맞니? 네, 자, 들뜬 상태하고 바닥 상태 중에 들뜬 상태가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이. 자,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그러면 아주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네, 그럴 때 에너지는 반대로 어떻게 돼? 방출돼. 자, 이 방출되는 빛이 바로 이 방출되는 에너지가 빛으로 나와요. 빛. 그 빛을 스펙트럼으로 찍은 거야. 네, 자, 그럼 봐봐. 준영아, 요 그림을 잘 보면은 스펙트럼 모양하고 똑같지 않아? 이렇게 잘라봐봐, 이렇게. 네, 그치? 왼쪽에 그림하고 간격이 똑같이 나오지? 네,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은 저 선 스펙트럼을 모형을 보고 껍질 모형을 그린 거야. 음, 알겠니? 네, 자, 요거 그려놔. 여기 그 첫 번째에다가. 네.
다 그렸어요. 자, 그러면 가운데다가는 또 요 그림을 하나 그려보자. 자, 가운데다가는 요 그림을 그리세요. 자, 아까는 옆으로 그렸는데 이번에는 자, 이렇게 세워서 그렸다고 보자. 자, 이렇게 무한대까지. 자, 그러면 요게 n은 1, 얘는 n은 2, 3, 4, 5, 6, 7 쭉 이렇게 올라가겠지? 네, 자, 들뜬 상태가 떨어질 때 방법을 봐봐. 떨어지는 방법. 중간을 아무 데도 거치지 않고 첫 번째로 떨어질 수 있지? 네, 이렇게. 자, 이 에너지는 상당히 크다. 그치? 네, 이 에너지를 측정한 사람이 있어요. 이 에너지를 누구의 계열이라고 부르냐면 라이먼 계열이라고 불러. 자,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영역이에요. 자, 자외선은 보라색보다 에너지가 더 크다 그랬지? 네, 자, 그 다음에 자, 첫 번째로 떨어졌는데 이런 경우도 있지? 모든 경우에 두 번째로도 떨어질 수 있니? 네, 자, 두 번째로 떨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자, 6에서 2, 5에서 2, 4에서 2, 3에서 2. 자, 이것도 자외선인데 이게 가시광이에요. 자, 이거를 밝힌 사람이 발머라는 사람이 밝혔기 때문에 발머 계열이라고 부르거든. 네. 자, 그러면 준영아 여기서 봐봐. 요게 무슨 색이겠냐? 보라색? 빨간색. 아, 이게 빨강이야. 그리고 요게 보라색이야. 아, 맞네? 네, 여러분 잘 봐. 요 빨강은 몇 번째에서 몇 번째로 떨어져? 3에서 2요. 그렇지. 3에서 2 떨어질 때. 요거는 4에서 2, 맞아. 4에서 2. 요거는 5에서 2, 5에서 2. 요거는 6에서 2. 맞아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온 거란 뜻이야. 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도 떨어질 수 있지. 네, 모든 경우에 세 번째로 떨어질 때는 무슨 에너지가 나오겠니? 적외선. 맞아요. 화생 계열이라고 부르고 적외선 영역이야. 자, 요거를 예전에는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왔는데 지금은 요 정도만 알면 돼. 요 정도 가시광에서 자 410짜리 보라색은 6에서 2로 떨어진 거. 빨간색은 3에서 2로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했다. 요 정도만 알면 돼요. 네, 됐습니까? 잠시만요. 됐어요. 자 그래서 자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의 해석을 보자. 해석. 자 해석은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뒤쪽 페이지에 나와 있지. 네, 전자는 원자 핵 주위에 일정한 껍질에서 원운동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알겠니? 네, 자 원운동한다. 그 다음에 자 요런 거는 지금은 중요하지는 않아.
자, 안쪽부터 K, L, M, N은 1, 2, 3 껍질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중요해. 네. 근데 자, 이 각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돼요. 에너지 준위는 EN이라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킬로줄 퍼 몰이에요. 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낮은 에너지 준위의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하잖아. 네. 흡수하면 높은 데로 옮겨가죠. 네.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수 있어요. 옮겨간다는 얘기야. 음, 자, 그리고 반대는 어때? 높은 에너지 준위 전자는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수- 준위로 전이할 때 뭐를 한다고? 에너지를 방출한다.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그리고 에너지 준위가 높을수록 이웃한 에너지 준위와의 차이는 어떠니? 가까워질. 차이가 작다는 뜻이지. 가까워지니까. 그치? 네. 그 다음 에너지 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를 빼면 돼. 네. 이게 에너지 차를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같은 껍질에서는 원운동 시 에너지를 방출하지도 흡수하지도 않죠. 네. 같은 껍질에서는 않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지. 스펙트럼이 네. 이거예요. 수소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밑줄 하나 거두면 되겠다.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 이 실험으로 알아낸 거야. 알겠니?